동물학대 사건들도 우리가 왕왕 굉장히 많이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앞에 있는 고양이를 발로 찹니다. 새끼를 뵌 고양이는 크게 다쳤고 뱃속 새끼 8마리 중 일부가 죽었습니다. 냄새가 타는 냄새가. 많이 글렀네요. 동물학대가 그래도 최근에 되게 법이 많이 강화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최종 판결에서 이게 학대죄가 인정돼서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도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네. 지원을 못하는구나. 네. 나는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얘가 떨어졌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럼 너 진짜 침대에서 떨어졌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막 비디오로 찍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맞고 나서도 사실 사람 좋아하는 애들 보면 전 그게 더 마음 아파. 네. 주인 따라가고. 고양이들은 가정집에서 불법 번식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이를테면 뭐 원룸이나 투룸 같은 데서 이 개들처럼 짖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마리가 있어도 이게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된 좁은 공간에 수많은 고양이들이 뭐 특정 품종들을 이렇게 막 교배시켜가지고. 그냥 두고 교배도 뭐 된지 안 된지 몰라요. 된지 안 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수컷 몇 마리, 암컷 몇 마리. 그래서 그냥 출산하면 출산한 거고. 강아지들 뭐 불법 번식장도 그렇지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도 온갖 전염병들이 만연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환경에서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결막염이 생긴다거나 이제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데 그냥 눈을 못 뜨고 있고 또는 뭐 코가 막혀서 숨을 잘 못 쉬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도 사실 그걸 치료를 해줄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아요. 그렇지, 해줄 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고 출산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알지만 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장 가족같이 키우는 그 개의 번식장이 모든 동물 키우는 환경 중에 제일 지옥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키워서 팔아요. 아, 소도 그러네. 그렇죠. 얘가 아프면 나중에 값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지면 안 돼요. 돼지도 마찬가지. 근데 개들은 키워서 파는 게 아니라 새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해요. 이게 바람 막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뜬장이라고 해요. 예. 이 뜬장은 바닥도 뚫려 있고요. 양 옆도 다 뚫려 있어요. 거기서 한 겨울을 또 놔야 되고 그래서 애들이 그 안에 몇 마리를 넣어놓잖아요. 가보면 다 붙어 있어요. 추워. 따닥따닥따닥. 근데 왜 뜬장에다가 애들을 냅두는 거예요? 똥 치우기 편하려. 바닥이 막혀 있으면 똥을 싸면 매일매일 가서 치워줘야 되는데 뜬장이면 똥 오줌을 싸면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애들 발이 안 될 거.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막 발톱이 다 왜곡돼 있고요. 그리고 발톱도 막 진짜 울버린처럼 아유, 잡아요. 막 살을 파고드는 경우들도 있고. 아유. 그리고 다 짓물러서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심지어 제가 갔던 데 중에는 그 뜬장 밑에 개뼈들이 있어요. 어휴. 뭐라고요? 개뼈들이 있어요. 예. 그냥 뭐 사망한 거죠. 네. 근데 그대로 제가 방치한 생각한 거예요? 거는 사망한 아이들을 뭔가 좀 먹을 먹이로? 거로 준다고. 먹을 먹이로? 거로 준다고. 왜냐면 그게 부패해서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뼈가 있어. 뼈가 원래 똥 빠지는 그런데 이렇게 뒤져보면 뼈가 있는데 이거는 전 수의사니까 뼈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닭뼈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개뼈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실제로 거기서 도축을 하는 막 그런 도축장도 있고. 그 막 그냥 도축장도 너무 도축장이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공터에 있어. 그냥 막.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참하네. 네 새끼 강아지들 막 죽어 있는 거 아휴. 왜냐하면 살아남은 애들만 팔면 돼요. 아, 그러니까 막 가서 막 꼬물꼬물 눈도 못 뜬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에 죽어 있는 애 있고. 아유. 아, 사실 저는 아까 그대로 그 묘사해드린
그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 활동을 갔다가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제 손으로 꺼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6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설채원 선생님 MMPI는요 행동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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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바로바로 좀- 행동하시고 네. 바로바로 해결하시고 네. 네, 개농장을 갔다. 그러면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막 눈물 훔치고 있다기보다 얘네들은 어디에 연락해서 빨리 구출할까 이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걸 없애려면 내가 뭘 해야 뭐 해야 될까? 될까? 네네네. 나 죽기 전에 이걸 없애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구조를 해도 저도 맨날 생각하는 게 구조 가야 되는 일들이나 막 이런 거 방송으로 많이 들어오면 구조할 수 있어. 내가 치료까지도 해줄 수 있어. 근데 얘 어디 갈 거야? 그거 정하고 시작하자.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게 요즘은 종을 모르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쟤는 무슨 종일까? 대부분 유기견 입양하죠. 네. 우리나라 잡종.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부르는 네네. 네. 시골을 잡아. 네. 시고르 자부종. 시골을 잡으 시골 잡종이라고 하면 조금 하니까 우리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고급스러운 시골 네. 잡으종. 그런 친구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굉장히 빈곤한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네. 그걸로 탈수로 생명이 위독해진다든가 간단한 약 하나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걸로 생명을 잃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약에 경험을 한다면 언제나 마음은 너무 애통하고 그렇지만 그게 너무 빈번해지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런 일이 너무나 태반 그냥 빈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네네. 굉장히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겪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되는 그 순간 이게 참 두렵죠. 네.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네. 심리적으로 너무 네네. 힘들 거예요. 그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연민 피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위기 때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생명을 잃으셨어요. 이제 이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속절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생명을 잃는 걸 계속 이렇게 보는 근데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연민 피로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연민 피로에 의해서 나중에 우울하거나 굉장히 불안이 높아지거나 이제 좀 그럴 수 있어요. 번아웃처럼 오기도. 하나이는 나이가 17살이었고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는 순간 폐에 암이 너무나도 많이 전이가 돼 있었고 저한테 왔을 때 어쨌든 더 이상 좋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고 보호자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얘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분과 얘기를 하고 안락사를 했었고요. 네. 힘들죠. 그 고민이 많죠. 보통 이 안락사를 결정하게 될 때 좋은 날보다 좋지 않은 날이 너무 많으면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치료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너무나 지금 통증 반응도 심하고 이런 상태의 동물에게 편안한 쉼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안락사를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그냥 스스로를 조금 정당화하기 위한 또는 스스로에게 약간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뭐 혹시라도 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닐까? 이거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또 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 아파도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신이 아닌 사람이 이 생명의 그걸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큰 부담이죠. 네. 그러면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보통 이제 안락사는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마취 약물이 들어가서 심마취 상태, 완전히 의식이 의식이 없는. 없는 상태가 1차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 심장을 먹게 하는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먹게 되면서 제 친구는 온전히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라는 건 그냥 보호자랑 수의사만 서로 동의를 하면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이 1분 1초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호자의 얼굴과 이 아이의 얼굴과 그 폐에 가득했던 그 암의 그 엑스레이 사진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 머리 깊숙이 해마저 깊숙이에는 완전하게 그 기억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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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요즘에 트라우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안락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직접 겪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에 의한 나의 행위로 인한 어떤 고통이죠. 이게 도덕적 고통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인 거죠. 그 판단을 수의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결정해서 어쨌든 생명을 걷어가는 직접적인 행위를 내가 하는 거니까 물론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이게 잘한 것인지에 대한 이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회피하고 싶.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회피하고 싶. 그렇죠. 그렇죠. 네. 수의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피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결정으로서 얘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었다. 그 생각하지 않으면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맞아.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죠. 네. 네. 실제로 뭐 사건 이후에 좀 더 어려워진 네. 분들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신가 봐요. 실제로 이제 이혼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로 애들 다 키우기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애들이 어리면 부부 자체도 둘이 이제 막 일어서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극빈자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슈가 저는 이제 아동의 생존권이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안 맞는 사건이 있어요.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 하는 사건.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철학하고 맞지 않아서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절대 안 맞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건 진행하면서도 양육비 안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뢰인도 좀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면접 교섭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아동학대라 생각을 해요. 면접 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인데요. 권리인데. 아이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인데 저희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 이혼 가정 아이들이 뭐 새로 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혼한 그 비양육자가 애를 한 번도 안 보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막 그런 기사 나오면 그때 이제 저는 막 약간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상황을 어드바이스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 양소영 변호사님은 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승소는 해야 되겠지만 승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양육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은 자주 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고요. 네. 그래서 그 양육비 지급 그 칸나 서포터즈를 아마 그걸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나요? 그게 이제 네. 저를 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부채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마음의 짐을 좀 예, 덜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 오시면 저희도 이제 그걸로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이제 이게 저도 좀 다행이다 싶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빚을 갖고 있습니다.